할리우드에서 한국의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다는 발표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삭의 아내가 태평양 한가운데 지상 1만 미터 상공에서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조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독의 이 질문 하나는 전 세계를 경직시켰습니다. 이는 미국인 부부 데이비드와 에밀리에게 실제로 발생했던 비극적인 실화입니다. 평범했던 가족 여행은 순식간에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악몽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경이로운 점은 국적과 언어가 상이한 이방인 가족을 구하기 위해 한 국가 전체의 응급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가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스크린으로 만나게 될 충격적인 실제 사건을 이제 상세히 공개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챈들러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촬영했던 가족 사진이 정말로 마지막 기록이 될 뻔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 저희 부부는 기대감에 부풀어 출국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 에밀리는 임신 28주 차였으며 배가 상당히 불러 있었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미국 뉴욕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손주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당분간 장거리 여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보,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우리 막내가 엄마 뱃속에서 첫 비행을 하는 날이잖소. 에밀리는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부탁하여 가족 사진을 촬영하던 그 순간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찍는 찰나에 에밀리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괜찮으시오? 무슨 일이라도 생겼소? 에밀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기가 발로 찬 것 같아요. 평소보다 좀 세게 찼네요. 저는 그때를 단순한 태동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것이 아이가 보낸 첫 번째 경고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뉴욕까지는 약 20시간에 달하는 장거리 여정이었으며 일본 도쿄를 경유하는 비행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당시까지 에밀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기내식 메뉴를 살펴보며 즐거워했고 태교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잠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륙 후 약 1시간가량 지났을 때 또 다른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에밀리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더니 계속해서 물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1시간에 한 모금 정도만 마시던 사람이 불과 10분 만에 물병 하나를 전부 비웠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요? 왜 이렇게 갈증이 나죠? 기내가 건조해서 그런가 봅니다. 네, 물도 마셔요. 그때도 저는 단순히 기내 환경에 의한 현상이라 여겼습니다. 임산부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에밀리의 신체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싱가포르를 이륙한 지 약 3시간이 경과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고 에밀리는 창밖을 응시하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의 모자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밀리가 뜨개질 바늘을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피곤해서 그런가 봅니다. 좀 쉬세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으며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며 체온을 확인했지만 발열 증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저희는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쳤고 안전벨트 착용 표시 등이 점등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에밀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으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없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에밀리. 괜찮으시오? 제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아, 미안해요. 잠깐 멍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으며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승무원을 불러 혈압이라도 측정해 봅시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아직 도쿄까지 3시간이나 남아있잖아요. 에밀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의 걱정을 덜어주려 했지만 저의 불안감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승무원에게 다가가 임산부용 혈압계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기내에는 기본적인 응급키트만 구비되어 있을 뿐 전문적인 의료 장비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에밀리는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계속 풀었다 잠갔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불편한가요? 아니요. 그냥 배가 너무 답답해서요. 아기가 계속 움직여요. 그때 에밀리의 배를 살펴보니 정말로 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올려 배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배가 돌처럼 단단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이거 진통 아니요? 아니에요. 진통은 아닐 거예요. 그냥 불편할 뿐이에요. 하지만 에밀리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호흡도 가쁘게 쉬기 시작했고 손으로 계속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승무원을 호출하여 물을 더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내에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분가량 지났을까요? 승무원이 돌아와서는 현재 탑승객 중에 의료진은 없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곧 도쿄에 도착하니 그곳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바라보며 초조하게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까지 아직 2시간 반. 그 시간이 그토록 길게 느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점점 더 힘들어했고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쿄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을 때 에밀리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나 뭔가 이상해요.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에밀리의 눈이 뒤집히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에밀리. 저는 미친 듯이 아내의 이름을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입에서는 미세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안전벨트를 풀고 에밀리를 흔들었지만 그녀의 몸은 축 늘어진 인형처럼 무력하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절규에 주변 승객들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승무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한 승무원이 재빠르게 에밀리의 맥박을 확인하더니 다른 승무원에게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기장님께 즉시 보고하고 산소 마스크 가져와요. 지금 당장. 순식간에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에밀리를 바닥에 눕히고 기도를 확보하려 했지만 좁은 기내 공간에서는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자리를 비켜주며 공간을 확보해 주었고 누군가는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맥박이 너무 미약해요.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 경험이 있다는 승무원이 에밀리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기는요? 우리 아기는 괜찮습니까? 지금은 산모님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산소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에밀리의 얼굴에 씌워졌지만
그녀의 안색은 점점 더 창백해져 그 보고를 듣고 미약하게나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에밀리의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고 호흡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맥박이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더 빨리 갈 수는 없습니까? 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기장이 대답했습니다. 최대 속도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20분만 더 견디면 됩니다. 20분. 평소라면 드라마 한 편도 채 보지 못할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응시하며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초, 2초, 3초, 1200초를 세어야 20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밀리의 배가 심하게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돌처럼 단단해졌다가 다시 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진통인 것 같습니다. 조기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승무원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에밀리의 숨이 더욱 가빠지기 시작했고 전신의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에밀리, 제발. 저는 거의 울부짖을 지경이었습니다. 1만 미터 상공에서 아내가 생사의 기로에 놓였고 뱃속의 아기마저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합니다. 모든 분들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기내 방송이 울리자 승객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에밀리의 미약한 숨소리와 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인천 관제탑, 여기는 UA803편입니다. 응급 환자 상태 위급합니다. 28주 임산부, 현재 의식 없음. 맥박 미약, 조기 진통 의심됩니다. 조종실 문이 열려 있어 기장의 교신 내용이 들렸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교신이었지만 한국 관제사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UA803편, 인천 관제탑입니다. 이 번활주로로 직진 유도 가능합니다. 구급차 3대, 의료진 8명 대기 중이며 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수술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게이트 도착 즉시 의료진 진입 예정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15분 전에 항로를 변경했는데 벌써 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니? 게다가 병원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라면 한국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승무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응급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은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살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도 가슴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는 돌처럼 딱딱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간헐적으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10분 후 착륙 예정입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필사적으로 온기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에밀리, 들려요. 우리 거의 다 왔소? 한국입니다. 곧 병원에 갈 거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버텨주시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는 빨간 불빛이 반짝이는 구급차들이 일렬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렸고 파란 유니폼을 입은 한국 의료진들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첫 번째로 진입한 의사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에밀리를 가리켰고 의료진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모 의식 없음. 맥박 40. 혈압 측정 불가. 청색증 관찰됨. 즉시 이송 시작합니다. 한 의사가 에밀리의 상태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한국어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른 의료진은 이미 준비해온 이동식 침대로 에밀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도 함께 가시죠. 걱정 마세요.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젊은 여의사가 제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제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안겨주었습니다. 공항 통로를 질주하는 동안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통로 곳곳에 공항 직원들이 서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이미 대기 상태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오직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차에 오르자 더욱 경이로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차량 내부는 마치 작은 수술실과 같았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가 즉시 에밀리에게 연결되었고 모니터에는 다양한 수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아 심박수 90. 너무 낮습니다.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산모 혈압 40분에 70. 수액 속도 최대로 올려주십시오. 의료진의 긴박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필사적으로 에밀리와 아기를 살리려 한다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경찰차가 앞에서 길을 터주며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모두 녹색으로 바뀌었고 다른 차량들은 길 옆으로 비켜주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40분이면 도착합니다. 운전석 옆에 앉은 구급대원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40분. 또다시 시간과의 절박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에밀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인가 싶어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밀리, 에밀리, 들려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경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전신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습니다. 경련 시작됐습니다. 디아제팜 5mg 정맥주사. 의료진이 재빨리 약물을 주입했고 다행히 경련은 곧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상태는 여전히 매우 위중했습니다. 보호자님, 부인이 임신 중독증으로 보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병원 도착 즉시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임신 중독증.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둘 다 살릴 수 있습니까? 제발 둘 다 살려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믿으십시오. 구급차는 한강을 건너 서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태평양 상공에 있었는데 이제는 낯선 도시의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대학교병원의 응급실 표지판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구급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멈추자마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료진이 이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각종 장비를 든 직원들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임신 28주, 임신 중독증 환자입니다. 의식 없고 경련 지속, 태아 심박수 저하. 구급대원이 큰 소리로 상황을 보고하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순식간에 병원 침대로 옮겨졌고 동시에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혈액형 확인되었습니다. ORH+입니다. 수혈 준비하고 수술실 3번 스탠바이. 소아과 선생님들도 도착하셨나요? 네, 신생아 팀 대기 중입니다. 한국어가 빠르게 오갔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누군가 제 팔을 잡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라도 좋으니 제 아내와 아이를 지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아 함께 기다려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제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훈 교수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산모는 안정을 찾았고 지금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아기는요? 우리 아기는 괜찮습니까? 저는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아기는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호흡하지 못했지만 우리 소아과 팀이 소생술을 시행했고 지금은 호흡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으나 희망적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살았습니다. 둘 다 생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정훈 교수의 손을 붙잡고 연신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가서 아기를 만나보십시오. 예쁜 딸입니다. 딸이라는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희에게 딸이 생겼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하는 길은 마치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연 씨가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외국인은 보통 이런 곳에 출입하기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특별 출입복으로 갈아입고 손 소독을 마친 후 드디어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각종 기계음과 알람 소리로 가득했지만 묘하게도 평화로운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18번 인큐베이터. 박서연 씨가 가리킨 곳을 보니 작은 유리 상자 안에 더 작은 생명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온몸에는 각종 선과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가슴은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세요?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통역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빠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였습니다. 아기가 정말 강합니다. 체중은 8kg이고 스스로 호흡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정하셨나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름. 저는 에밀리와 여러 이름을 준비했었지만 이 순간 단 하나의 이름만이 떠올랐습니다. 올리비아. 올리비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올리비아, 은혜 그레이스라는 뜻이죠.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인큐베이터에 올리비아라고 적힌 이름표를 부착했습니다. 한글로는 은혜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서 만져보셔도 됩니다.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기들은 부모 목소리를 기억한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큐베이터의 작은 구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감싸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이 이토록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니? 올리비아, 아빠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 엄마도 곧 만나러 올 거야. 제 목소리를 듣자 올리비아의 심박수가 모니터에서 안정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소아청소년과 최지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기에 무호흡 증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뇌 초음파 결과도 정상이며 다른 장기들도 양호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조사나치고는 매우 건강한 편입니다. 박서연 씨가 차분하게 통역해 주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하지만 이 속도라면 빠르게 회복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조사나들을 이른둥이라고 부른답니다. 세상에 일찍 나온 특별한 아이들이죠. 최지윤 의사의 따뜻한 설명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올리비아가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모님을 뵈러 가실까요? 아직 마취가 덜 깼을 수도 있지만 곁에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실로 향하는 길에 박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정말 대단하죠? 저도 통역하면서 많이 놀랍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진심이거든요. 회복실에 도착하니 에밀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호흡 소리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이제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에밀리. 나예요. 들려요. 제가 손을 잡자 에밀리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데이비드.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 나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무사하고 우리 아기도 무사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예쁜 딸이요. 올리비아라고 이름 지었어요. 당신이 좋아할 거요. 올리비아.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보고 싶어요. 조금만 더 회복하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푹 쉬어요. 그때 이정훈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만 더 입원하시면 완전히 회복하실 겁니다. 에밀리가 약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저희가 드려야죠. 이렇게 극적으로 회복하신 걸 보니 저희도 기쁩니다. 참, 아기도 정말 예쁩니다.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교수가 나간 후 에밀리와 저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토록 감사한 일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서울대병원. 우리가 태평양 상공에서 위급했을 때 한국으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신과 올리비아를 살려줬어요. 한국. 에밀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나라인데 우리 딸이 태어난 곳이 되었네요. 그 말에 저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운명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는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올리비아를 처음 본 순간 에밀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작아요. 하지만 너무 예뻐요. 의사 선생님이 곧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올리비아가 강한 아이라고. 박서연 씨는 계속 우리 곁에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우리는 의료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고 치료 과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3일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천공항 직원들, 구급대원들, 그리고 비행기에서 도움을 주었던 승무원까지. 안녕하세요. 잘 회복하고 계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들은 과일 바구니와 아기 용품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그러게 말이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것 같소.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올리비아가 성장하면 들려줘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일주일이 경과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놀라운 속도로 신생아실 간호사들은 올리비아의 발도장을 찍어 액자에 넣어 주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처음 밟은 땅이 한국이잖아요. 이 발도장을 보며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박서연 씨는 작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올리비아가 성장하면 읽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노력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선물을 소중히 가방에 담았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마음이었으니까요. 퇴원 당일 병원을 나서는 저희 가족을 수많은 의료진이 배웅해 주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부터 교수님까지 그동안 만났던 모든 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또 놀러 오세요. 올리비아 예쁘게 키우세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온 나라인데 떠나기가 아쉽습니다. 나도 그렇소. 마치 고향을 떠나는 기분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숙하고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저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가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과 2주 전 에밀리가 들것에 실려 나갔던 바로 그 통로였습니다. 그때는 절망뿐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을 품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올리비아를 안고 한국 땅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올리비아,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야. 한국이라는 나라야. 언젠가 내가 성장하면 다시 와서 고마운 분들께 인사하자. 올리비아는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에밀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마음에서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아니요, 기적이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준 기적. 올리비아는 엄마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소음에도 전혀 깨지 않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저 승무원 기억나요? 에밀리가 가리킨 사람은 2주 전 그날 밤 에밀리를 필사적으로 도왔던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저희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오 마이 갓.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아기도 태어났고요. 당신 덕분입니다. 그날 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닙니다. 한국 의료진이 대단한 거죠. 저는 그저 도운 것뿐이에요. 아기 이름은 무엇입니까? 올리비아입니다. 은혜라는 뜻이죠. 정말 완벽한 이름이네요. 올리비아, 건강하게 잘 자라렴. 승무원은 서비스로 샴페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에밀리는 모유 수유 중이라 마실 수 없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행 중 저는 박서연 씨가 건넨 수첩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깔끔한 글씨로 지난 2주간의 모든 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월 15일 밤 11시 40분. 인천공항 비상 착륙. 응급의료진 8명 대기. 구급차 3대 준비 완료. 10월 16일 새벽 0시 15분. 서울대병원 도착. 이정훈 교수 주도하에 응급제왕절개 수술 시작. 새벽 1시 20분. 여아 출생. 체중 1, 8kg. 초기 무호흡 상태였으나 소생술 성공. 1시 23분. 첫 울음소리. 아프가 점수 7점.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기록되어 있다니. 박서연 씨는 통역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역사를 기록해 준 것이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박서연 씨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에밀리.
그리고 사랑하는 올리비아에게. 저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의 통역을 도왔지만 여러분 가족처럼 특별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올리비아는 두 나라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예요. 미국인 부모의 사랑과 한국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의 아이죠. 언젠가 올리비아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과 인류의 위대함을 배우게 될 거예요. 다시 한국에 오실 때는 꼭 연락주세요. 그때는 의료 통역이 아닌 친구로서 만나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서연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는 한국에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보, 이것 보시오. 에밀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뉴스에 저희 이야기가 보도된 모양이었습니다. 비록 한국어라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저희 가족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예요. 서연 씨한테 번역 부탁해 볼까요? 나중에 박서연 씨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아기야 건강하게 자라렴. 한국에서 태어난 인연 평생 이어가세요. 우리나라 의료진 자랑스럽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 준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저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세상에. 한국이 그런 나라였어?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경이로운 나라입니다. 아버지는 올리비아를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구나. 두 나라의 사랑을 받은 아이니까. 올리비아의 100일이 되던 날, 저희는 약속대로 한국에서 받은 베넷 저고리를 입혔습니다. 분홍색 저고리가 올리비아에게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여보, 올리비아가 한복을 입으니 정말 한국 아기 같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오. 우리 딸은 절반은 한국인인가 보오. 사진을 찍어 한국의 의료진에게 이메일로 보냈더니 모두 너무 기뻐하며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정훈 교수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올리비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병원 투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최지윤 선생님의 메일도 왔습니다. 우리 이른둥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요. 정말 대견해요. 사진 보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평생 건강하길 기도할게요. 간호사들은 단체로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올리비아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를 외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일상으로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담당으로 자원했으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김치 담그는 법까지 숙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생명의 소중함과 타인을 돕는 것의 가치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씨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올리비아는 무럭무럭 성장하여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첫 생일날 저희는 특별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통 돌잔치였죠. 박서연 씨가 영상통화로 돌잡이 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저희는 실, 돈, 연필, 청진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무엇을 잡을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자, 올리비아. 내가 원하는 것을 잡아보렴. 올리비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우리 올리비아가 의사가 되려나 봐. 한국에서 태어난 인연인가? 영상통화로 지켜보던 이정훈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비아가 의사가 된다면 꼭 한국에서 공부하게 하세요. 제가 1년 전의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서 기도했었죠? 맞아요. 저도 그때 함께 기도했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박서연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외국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몰래 기도했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올리비아는 이제 4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친 것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한국 친구들과 자주 영상 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서연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비아와 통화하며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올리비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이모, 이거 봐요. 비행기 그렸어요. 올리비아가 그린 비행기 그림을 보며 박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왜 비행기를 그렸어? 비행기 타고 한국 갈 거예요. 이모 만나러요. 그 말에 저희는 모두 웃었습니다. 올리비아에게 한국은 이미 특별한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천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리비아 양을 인천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특별한 인연을 기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너무 놀랐습니다. 명예시민이라니 과분한 영예였습니다. 꼭 직접 오셔서 수여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올리비아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세 번째 한국 방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올리비아는 너무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일 정말 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래. 내가 태어난 곳에 가는 거야? 거기서 날 도와준 의사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모두 너를 보고 싶어 해. 비행기에서 올리비아는 계속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바다 위에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 그래. 바로 이 하늘 위에서 내가 나오려고 했단다. 왜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거든. 그리고 정말 도와주었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더 큰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뿐 아니라 취재진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한국 온 거 환영해. 올리비아는 씩씩하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유창한 한국어에 모두가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올리비아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인천에서 태어난 특별한 아이입니다. 비록 국적은 미국이지만 인천의 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올리비아는 공식적으로 인천 시민입니다. 올리비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4살 아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올리비아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이 저를 살려줬어요. 사랑해요, 한국. 짧지만 진심이 담긴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저희는 서울대병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직접 만든 감사 카드를 전달하는 것이었죠. 이정훈 교수님께는 청진기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저 커서 의사 될 거예요. 교수님처럼요. 그래. 그럼 꼭 한국에 와서 공부하렴.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최지훈 선생님께는 무지개 그림 카드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저 아플 때 낫게 해줬어요. 감사해요. 간호사들에게는 하트가 가득한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모들 사랑해요. 또 올게요. 박서연 씨와 재회했을 때는 올리비아가 한국어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모, 나 한국말 잘해? 정말 잘해?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 나는 반은 미국 사람, 반은 한국 사람이야.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정체성은 이미 두 나라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투어 중에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나갈 때 올리비아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엄마. 저기 아기들이 아파? 응. 조금 일찍 태어났거나 아픈 아기들이야. 올리비아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저기 있었는데 나왔잖아. 저 아기들도 나을 거야? 그 순수한 희망이 담긴 말에 어른들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저녁에는 그날 밤 도움을 준 모든 분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구급대원, 공항 직원, 의료진, 자원봉사자들까지. 3년이 지났지만 모두가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정말 보람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네요. 올리비아는 테이블을 돌며 모든 사람에게 안기고 뽀뽀를 했습니다. 말은 다 통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나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도착한 낯선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2의 고향 같아요. 에밀리가 올리비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특별한 아이야. 두 나라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올리비아는 서울타워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건 뭐야? 높다. 저건 서울타워야. 내가 태어난 도시의 상징이란다. 저는 올리비아를 어깨에 태우고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이 도시 사람들이 너를 살려줬어. 이 나라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단다. 왜요? 왜냐하면 이곳은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야. 4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말이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저는 한국 언론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자 제2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나라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이요? 네. 경제력이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진짜 선진국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국적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리비아가 더 크면 한국에서 공부하게 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니 한국에서 배우면 좋겠죠? 그리고 저희도 계속 한국과 인연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저희의 두 번째 나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올리비아가 차창 밖을 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한국, 또 올게. 저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첫 방문 때는 아내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웠고, 두 번째는 감사를 전하러 왔으며, 이번에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올리비아에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내가 크면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렴. 세상에는 국경을 넘어 서로 돕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네. 아빠. 나도 커서 아픈 사람 도와줄 거예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처럼요. 올리비아의 맑은 대답에 저와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K-팝과 K-드라마로 유명한 나라만도 아닙니다. 한국은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숭고한 가치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올리비아는 오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 음식을 먹을 때면
이거 내 나라 음식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맞습니다.